잭슨빌레. 1번. 아치볼드. 네, 차량 도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95년식 혼다 시빅입니다. 누가 훔쳤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95년식 혼다 시빅. 그냥 뒷자리에 마켓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색깔이죠? 보트에 있어요. 놓칠 수 없어요. 95년식 은색이요. 어느 쪽으로 갔나요? 제 말은 방금 봤어요. 거리 쪽으로 달려가려 했는데 그게 떠난 것 같았지만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네 뒤편에서 나올 때쯤 집에 없었어요. 캠. 2015년 7월 24일 32세의 윌리엄 루벤 에브론 주니어가 잭슨빌 경찰서 9211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가 차 도난을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자친구 로나 로리머 바튼의 21개월 된 아들 랜시 바튼이 차량과 함께 유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어린 소년을 찾기 위한 수색이 잭슨빌에서 가장 큰 실종 아동 사건 중 하나가 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 여기서 최소 2번 거짓말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에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지 않아요. 여기 있으니까요. 잘 들어요. 저는 3일째 촛불을 태우며 당신 아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저는 여기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수사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더욱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여러 충격적인 단서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실종자 수사라기보다는 살인 수사에 가깝습니다.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21개월 된 아이가 어딘가에 홀로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의 반전입니다. 그것은 나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라니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납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2022년 기준 인구 97만 명을 자랑하는 잭슨빌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듀발 카운티의 군청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잭슨빌은 수많은 미술관, 활기 넘치는 음악 현장, 그리고 역사 애호가를 위한 풍부한 박물관으로 유명합니다. 광대한 공원 시스템과 수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생활과 야외 활동의 완벽한 조화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잭슨빌에는 할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저렴하여 가족을 키우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2022년 잭슨빌의 범죄율은 무려 53%에 달했지만 여전히 안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또 다른 범죄가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오전 2시 22분 91111 긴급구조대는 루벤 에브론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밝은 주황색과 검은색 1995년식 혼다 시빅이 레이븐스우드 아파트 단지에서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에브론이 긴급구조대원에게 당시 뒷좌석에 여자친구의 아들 린지 바튼이 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통화는 더욱 암울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긴급구조대원에게 차를 쫓아가려 했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분 만에 경찰이 레이븐스우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에브론은 여자친구 로나 로리머 바튼과 그녀의 두 자녀 21개월 된 린지와 5살 된 릴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경찰관들에게 여자친구 로나를 그녀가 댄서로 일하는 와코스 젠틀맨스 클럽에서 데려오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린지와 릴리 둘 다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가려 했지만 차 시동을 건 직후 아파트에 무언가를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에서 여전히 공회전 중인 동안 그는 두 아이를 뒷좌석에 두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에서 나오자
릴리가 그를 따라와 TV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나를 데리러 가는 대신 그는 영화 알라딘을 틀어주고 린지를 채소 데려와 누나와 함께 집에 있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파트에서 나왔을 때 그는 차가 운전되어 멀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브론은 경찰관들에게 걸어서 추격하려 했지만 차량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에브론을 상대로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고 신문한 후 앰버 경보가 발령되었고 잭슨빌 보안관실이 마이크 윌리엄스 보안관과 톰 행리 수석 수사관이 이끄는 팀과 함께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흩어져 도보와 차량으로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시작 15분 만에 에브론의 차가 아파트 단지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동키는 여전히 꽂혀 있었지만 차 안이나 근처 어디에서도 렌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를 본 사람이 당국에 신고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런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두에게 물었던 질문들을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경찰관 팀은 에브론이 랜스와 릴리와 함께 전날 방문했다고 주장했던 세탁소와 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지역 사회는 린지 수사에게 동참했습니다. 레이븐스 우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경찰을 돕기 위해 전단지를 나눠주고 실종자 포스터를 붙이며 수색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베이커스 카운티에 살고 있던 렌시의 친아버지 크리스토퍼 바튼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집으로 파견되어 린지와 그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결국 유아 실종 사건에 어떤 연루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경찰관 팀은 로나의 직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전날 밤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에 따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았고 로나는 밤새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에브론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고 특히 탐 해크니 수사관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남자에게 더 면밀한 조사를 원했습니다. 에브론은 경찰서로 가서 신문을 받으라는 요청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두에게 전날 밤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원래 이야기를 고수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로나가 일할 때마다 아이들을 자주 돌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에브론이 렌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신문은 편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로나 역시 경찰의 신문을 받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하는 동안 린지와 릴리를 에브론에게 맡겼다고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로나 역시 그 목요일 밤 8시 30분에 퇴근하기 전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았으며 아들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로나는 수사에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었기에 떠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또한 신문 쉬는 시간에 카메라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면서 에브론의 다음 신문 전에 로나가 에브론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신문 중간에 경찰관들은 에브론과 로나 모두 서로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실종 아동 사건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로나가 경찰서를 떠나는 것이 허용된 후 경찰관들은 에브론을 다시 신문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더욱 유도 신문을 시작했고 에브론 진술의 모순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결국 팔 계획이었던 코카인을 가지러 아파트로 돌아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로나를 클럽에서 데리러 갔을 때 경찰에 대한 에브론의 불만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화를 내기 시작하며 자신이 용의자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에브론이 렌시 실종에 관여했다는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신 에브론에게 렌시와 릴리를 시동이 걸린 채 두고 자신을 위해
마약을 가지러 간 아동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에브론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개인적인 배경을 파고들어 충격적인 범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듀발 카운티에 에브론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법원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이 혐의에는 무장 강도와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폭행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에브론은 차량 절도 중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에브론은 또한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임신 중일 때 폭력적으로 폭행한 후 그녀와 아들을 모두 고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그녀의 자매 중 한 명을 공격하여 그 자매가 해외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전 여자친구의 12살 조카를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했으며 베이커스 카운티에서 넘어온 마약 혐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 로나와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같은 전 여자친구에 의해 에브론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폭행은 그녀가 에브론과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로나의 아이들이 거실에 있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에브론의 매우 어두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렌시의 실종 뒤에 주 용의자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모든 사람의 진술을 의심하는 중에도 렌시 수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요일까지 1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주변 공원과 강제 수색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실종된 유아를 찾기 위해 블러드하운드와 다른 탐지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잭슨빌 주변의 빽빽한 숲 지역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파란 눈의 금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천사 같은 모습이었죠. 그의 어린 삶은 혼란스러웠고 가족 생활은 엉망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필사적으로 찾으려 애썼습니다. 2015년 7월 28일 일요일, 경찰 잠수팀은 잭슨빌 주변의 호수와 수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나이 또래의 아이가 어른의 감독 없이 수역 중 한 곳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주말이 지나고 오늘도 렌시의 흔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10일간의 집중 수색 끝에 경찰은 렌시를 살아서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수색 노력을 축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금요일 아침 2시 20분경 브라이어 우드 지역 주변에서 차량 절도 및 유괴 신고로 시작되었고 이 사건이 처음 신고된 곳입니다. 수색은 목요일 밤 8시부터 금요일 아침 2시 20분까지 911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온 시간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이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실종자 수사라기보다는 살인 수사에 가깝습니다. 보안관실은 대중에게 성명을 발표하며 정보를 가진 누구든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대중으로부터 12,800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린지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어둡고 뒤틀린 방향으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져 정보를 찾던 수사관들은 중요한 영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주거용 CCTV 보안 카메라가 주황색 혼다 차량이 차가 발견된 지역을 향해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을 포착했습니다. 약 10분 후 같은 카메라에 에브론이 차가 있던 방향에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이 타임스탬프를 검토했을 때 에브론이 카메라에 다시 뛰는 모습이 포착된 후 10분 뒤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에브론에게 영상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렌 씨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린지에게 해를 입히고 유괴를 은폐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추론했습니다. 에브론은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고 변호사를 대동하길 원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경찰과 이야기할 때 수사관들은 에브론이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했지만 로나가 은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지 못했고 그녀를 다시 신문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은 로나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폭력적인 남자가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돌보고 살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자녀들 근처에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판매하도록 허용했다는 점도 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감시 영상이 공개된 후 로나는 경찰에 의해 불려왔습니다. 수사관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정보를 숨기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인터뷰는 격렬해졌습니다. 글쎄, 여기서 연기를 피우고 있군요. 저는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해요.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 건데. 그래야 해요. 정말 그렇지는 않지만.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 수사에서 당신은 최소한 2번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기서 2번 거짓말을 했죠. 맞죠?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당신은 오늘 여기서 최소한 2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한테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들어요. 저는 3일째 촛불을 태우며 당신 아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저는 여기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로나는 이전에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와코스에서 댄서로 일할 때 에브론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클럽을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자신과 다른 댄서들이 마약을 살 수 있는 주요 공급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애 관계를 시작했지만 마약 사용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렌시 실종 소식에 대한 그녀의 첫 반응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요일에 렌시를 찾아 걸었던 경찰관들에 따르면 로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기간 동안 그녀는 에브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거리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대답에 직면하자 로나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알려준 아이의 묘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도난당한 채 입양된 아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차가 맞는지 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저희 주황색 혼다 시빅과 흑인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대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그러자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네. 아니요. 당신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당신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어요. 흑인 남자친구가 있나요? 그리고 그가 오렌지색 차를 가지고 있나요? 솔직히 저는 거기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처음 알았던 작은 일입니다. 그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작은 일이에요. 정확히요. 크리스티나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직전까지는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든지 제가 옳았어요. 만약 제 아이였다면 그것이 옳았고 버려졌든 옳았든 그게 제 상황이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맞아요. 그것이 그들의 DNA가 말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말했죠. 야, 내가 그랬던 건 그녀가 네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아서 화가 났기 때문이야. 맞죠? 이제 내가 틀린 점을 말해봐요. 그녀는
화내지 않았어요. 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당신은 말했죠. 그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다. 거나 그런 식으로요. 루벤과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이가 데니의 아이가 아니라 제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맞죠? 제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가 맞다고 하겠죠. 제 아이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란. 네. 하지만 렉시가 될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 안에 제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가보고 싶었어요. 렉시는 백인 남자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흑인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백인 남자아이라고 부를 거예요. 고마워요. 브라이언. 여전히 당신은 그가 당신의 아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냥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확정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었어요. 그녀는 이전 인터뷰에서 경찰관에게 린지가 침실로 몰래 들어가 숨겨진 마약에 과다 복용했을 수도 있고 에브론이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는 그들이 그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가 서랍이나 서랍장 위, 아니면 바닥, 어딘가에서 뭔가를 집어들었고, 아마도 실수로 과다 복용했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리고 그는 겁에 질려서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재빨리 뭔가를 생각해냈어요. 세 번째 인터뷰에서 그녀는 같은 경찰관들에게 렌시의 약물 과다 복용 이야기가 그 지역에 소문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그가 밤새도록 매달려 있었거나 욕조에서 익사했거나 우리 방에서 그를 돌보지 않아서 아마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만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맞아요. 로나는 또한 에브론이 그 금요일 아침에 자신에게 전화해서 퇴근 후 알아서 집에 오라고 말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자신과 모두가 격렬한 말다툼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렌시의 귀 뒤에서 발견한 멍 때문이었습니다. 로나는 또한 렌시가 하루 종일 무기력했고 그녀가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귀에서 노란색 물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백은 경찰이 로나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책임감을 의심했으며 특히 그녀가 모두의 과거와 폭력적인 성격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15년 8월 18일 로나는 아동방임과 수사 중 경찰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로나는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었지만 $50,000의 보석금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엿새 후 수사관들이 에브론이 밀수품을 몰래 들여왔고 법원 출두 중에 탈출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에브론은 계속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법원 판사는 궁극적으로 에브론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에브론과 그의 전 여자친구 간의 녹음된 대화를 확보한 후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탈출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의 감독하에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에브론에게 어떠한 방문객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로나는 릴리의 양육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로나는 별거 중이던 남편 크리스토퍼와 재회했습니다. 둘은 딸 릴리의 복지에 관한 양육권 심리에 참석한 후 마약 판매로 빠르게 돈을 벌 계획이었습니다. 로나와 크리스토퍼 모두 베이커스 카운티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미키라는 합성 마약을 판매하는 것이었지만 그들 모르게 전체 거래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체포되어 여러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3년형을 선고받았고 로나는 더 높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나와 크리스토퍼 모두 딸 릴리의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로나는 또 다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10대 때 낳았던 큰딸의 양육권도 잃었습니다. 릴리와 그녀의 큰 언니는 모두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끊임없는 법률 문제로 인해 로나의 얼굴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제멋대로인 행동과 무모한 생활 방식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렌 씨의 친아버지 신원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렌 씨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확고히 주장했지만 비판론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12월 DNA 검사 결과 크리스토퍼는 렌 씨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렌 씨를 찾는 수색은 느려졌지만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아이를 찾는 수색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렌 씨를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의 두 번째 생일이 될 뻔했습니다. 2016년 1월이었습니다. 렌 씨가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르브론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나는 아동 방임 및 정보 위조 각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르브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형량을 5년으로 줄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총 1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1일 렌시 바튼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로나가 모든 비난을 자신에게 돌릴 것을 두려워한 에브론은 수사관들에게 렌시의 유해를 찾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게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렌시를 찾아 헤매던 이들에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론은 경찰을 플로리다 필립스 하이웨이 근처 스나이더 거리 외곽 타이어 아래에 있는 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검은색 콩 주머니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랜스 바튼의 유해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렌 씨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찰에게 이야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렌 씨가 렌 씨를 욕조에 넣어 목욕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 둘은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욕조 안에 있는 아이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 로나는 렌 씨를 확인하러 갔다가 그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그와 로나 둘 다 렌 씨의 시신을 외딴 곳에 묻고 차량 절도를 위장하여 렌 씨의 죽음을 은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그는 집에 머물며 수사관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 단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로나는 렌 씨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가 에브론이 보관하던 마약에 과다 복용했다고 굳게 주장했습니다. 렌 씨를 찾던 수색은 비극적인 끝을 맞았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3년 10월 27일에 태어난 그는 두 번째 생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로나의 막내 아들은 그의 어머니와 두 누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친아버지의 신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비극의 충격을 받았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그의 사망 원인을 밝혀야 했습니다. 린지의 유해는 가능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익사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렌 씨의 사망 원인은 불확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시관은 그의 갈비뼈를 따라
8개의 둥이 외상골절과 사망 시점 근처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둥이 두개골 골절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렌 씨는 2016년 4월 5일 플로리다 글렌세인트 메리 터너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로나와 크리스토퍼의 변호인단은 두 부모 모두 자녀의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들 둘은 각자의 형량을 복역하기 위해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에브론은 검찰과의 플리바겐에 동의했고 그 후 수사관들을 린지 바튼의 유해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잃었을 때 불과 2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에브론은 가중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6년 1월 그의 재판에서 출석, 제임스 보일 변호사는 부검 보고서에 논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에브론의 진술에 따르면 렌 씨의 부검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었으므로 외상 흔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일은 법원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린지가 베이커스 카운티에서 돌아왔을 때 몸에 눈에 띄는 부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경찰관들에게 그가 이러한 부상 사진을 찍었으며 자신의 휴대폰에 어디에 저장했는지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론 또한 렌 씨의 부상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브론은 이미 미성년자 앞에서 마약을 사용한 아동 방임, 렌 씨 실종에 대한 정보 위조, 그리고 속임수를 통해 렌 씨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 것을 자백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2월 5일 에브론은 가석방 없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종결 후 에브론의 아버지인 루벤 에브론 시니어는 수사 과정에서 배운 점에 대해 언론에 말했습니다. 그는 린지 바튼의 가족에게 동정심을 표하며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위로했습니다. 루비는 아이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해를 끼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렌 씨가 이 땅에서 보낸 짧은 시간은 분명 고통의 연속이었으며 이제 그는 더 안전한 곳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루비는 자신의 아들도 렌 씨의 때 이른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렌 씨의 처벌도 언젠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진 또 다른 고통스러운 사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로서 끊임없이 논쟁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린지 바튼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로나 로라 무어 바튼은 정당한 형량을 받았을까요? 로나와 아론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사건들에서는 왜 항상 너무 늦는 걸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다른 범죄 애호가들과 저희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범죄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내세요.